지금부터 토론 시간입니다. 약간 한 1, 2분 약간 지체됐습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오랫동안 또 농업 분야를 연구를 하셨습니다만 특히 도시농업 거의 1세대 연구로 큰 역할을 해주셨던 우리 김태곤 박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은 경기연구원에 계시고요. 이수행 박사님이신데 주로 이제 중국과 관련된 연구를 하셨습니다만은 최근에 도시농업 분야를 포함한 농업 분야 전반을 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행 박사님. 그 다음에는 도시농업 전문가로 활동을 하셨고 또 사회적 기업 에코11의 대표과를 역임하셨던 박혜숙 전문위원님. 지금은 현재로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토론하시는 분들께는 한 7분 정도 시간을 좀 드려서 10분은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11시 반까지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동안 도시농업 현장에서 열심히 또 활동도 하시고 실제로 관련된 대표를 맡아서 역할을 하신 박혜숙 전문위원 먼저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경기연구원의 이수행 박사님 그리고 마지막 도시농업의 1세대 연구 그리고 최근까지도 도시농업 활발하게 하고 계신 김태곤 박사님을 마지막 이렇게 토론자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박혜숙 박사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00만 서울 도시농부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도시에서의 농업은 농촌 농업하고 같이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도시농업이 우리 도시민들의 건강한 치유와 힐링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도시농업은 도시에서의 농업, 농촌에서의 농업 이 공간적인 부분을 좀 넘어서는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우리 도시농업이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는 우리 도시농업 하면은 외국에서도 상당히 부러워할 정도로 양적이나 질적이나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방향은 제가 여기에 저쪽에 저희 서울시 도시농업 원년 선언문을 띄워드렸는데요. 2012년도 6월 2일 날 6.2데이라고 하는 날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께서 도시농업 원년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시기에 다시 한번 도시농업 3.0 시대에 이 도시농업 원년 선언문을 10가지 선언문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농업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되짚어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우리 서울 도시농업의 성과는 5항에 보듯이 음식물 쓰레기 퇴비와 같은 경우는 서울시 생활환경과로 넘어가서 확장되고 있고요. 7항에 있는 서울과 농어촌의 교류는 현재 서울 시내 지역 상생 경제과라는 새로운 과가 만들어지는 그런 성과로 서울 농장이라든가 상생사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2항에 교육 관련해서는 우리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요 도시농업 전문가 선언문 9항에 있는 도시농업 민간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식품정책과에서 서울 먹거리 시민위원회라는 100명의 위원들이 넘어가는 그런 부분으로 확대 발전시켰습니다. 이제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도시농업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과거의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이제 지나서 지금은 지역의 가치가 로컬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이라는 그런 로컬 그리고 우리 각 지역에 있는 농촌이라는 이 로컬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데 로컬과 로컬이 같이 함께 만나는 도시와 농촌의 마을 공동체들이 서로 만나는 형태의 도시농업 정책으로 발전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도시에서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에서의 농업이 서로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도시농업, 우리의 농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정책을 통해서 이런 도시농업 감수성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하나의 예로 다양한 청소년들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던가 대학생 같은 경우는 농업 해커톤 같은 그런 이벤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농업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나가길 제안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농업이라는 것이 생산으로만 우리가 그동안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산력을 높일 것인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왔는데 이제는 생산에 대한 부분보다는 과거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생산, 소비, 유통, 순환 이런 다양한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인 가치들을 서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 연결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을 어떻게 많이 합류시킬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으로 정책을 기획을 해야 되고 특히 도시농업이 사회적 농업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회적 농업 조례를 아직 그 국회에서 법률로 마련되지 않은 그런 사회적 농업 관련한 조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도시농업은 서울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태동이 됐는데요. 이 도시 특히 이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태 순환형 친환경 농업으로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려면은 이 농업에 대한 공익적인 가치를 실천했을 때 농식품부 같은 경우는 농민이 그런 부분을 실천하게 되면은 공익형 직불제뿐만 아니라 환경 보전,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이라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에서도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도시의 농업적 가치를 환경적 가치를 증진했을 때 똑같이 도시하고 농촌 구분하지 말고 농촌에서는 농촌에 맞는 인센티브 지급하듯이 도시에서도 도시민들이 공익적인 가치를 실천했을 때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인센티브를 지불해 줘서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탄소 배출권을 개인한테 지불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인센티브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생활 속에서 단순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그런 도시농업이 아니라 환경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도시농업으로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현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캐나프라고 하는 우리나라 양삼 있죠. 캐나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새로운 작물을 개발을 해서 도시농업이 환경형 도시농업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 도시의 과밀화, 농촌의 과소화 이 부분을 서로가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도시에 있는 마을 공동체, 농촌에 있는 마을 공동체가 함께 만날 수 있는 도농 사회 연대라는 그런 새로운 체계를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토론문을 작성했는데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키스 전문위원님. 예, 도시농업을 확장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 오늘 오후에 논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사회적 농업과도 연계시키고 또 아까 흥미 있는 것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그리고 도시농업 하면 농촌에서 주는 것 같은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좀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경기연구원의 우리 이수행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연구원의 이수행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연구원 다니면서 이제 막 부딪혔던 내용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제가 접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경기도에서 도시농업 관련된 그런 각종 회의에 들어가면서 가장 심각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도시농업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걸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이제 학교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하게 자유스럽게 연구를 할 수 있지만 이 행정기관들은 정체성이 곧 정책하고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정체성이 불분명해 버리면은 이 정책의 혼란이 오고 정책의 혼란이 오면은 만들어 놓은 정책 자체가 뭘 추구하는지를 어렵게 됩니다. 이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아주 세게 얘기에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그냥 회의하다가 말아버리는데 아무튼 도시농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뭐 쿠바의 도시농업 아니면 뭐 독일 유형 아니면 최근 이제 옥상을 활용해서 자료들 토론 자료 주셨습니다만 브루클린 그레인지의 그 육상농업 뉴욕에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유형들이 도시농업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도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니면 그 도시가 처한 어떠한 그런 환경에서 도시농업을 추구하려고 하는지 이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도시농업 정책을 선택하는 이런 방안들이 분명하게 좀 검토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매번 합니다. 근데 경기도에서 회의할 때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갑니다만 들어오신 분들이 그냥 막 방향이 확 하니까 결국은 결론을 못 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뭐 베트남에서도 이제 도시농업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굉장히 앞으로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공산 국가들인데 베트남, 쿠바 이렇게 이제 공산 국가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언급을 하시고 있거든요. 이제 저는 여기다 조금 추가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중국의 사례를 조금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중국에서 이제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했지만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공한 분야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등소평이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된 그러니까 등소평이 79년인가 이때 개혁 개방을 했지만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뭐 이런 이야기는 91년도에 하거든요. 그러면 왜 10년이나 지난 시점에 와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이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신경 쓰지 좀 마라. 그래서 지만 잡으면 된다. 즉 돈만 벌고 배만 부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토대가 바로 농업과 농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의 농업 농촌이 굉장히 큰 중국 정책의 아주 그 문제 중에 하나로 지금은 돼도 됐지만 등소평의 개혁 개방을 하면서 아까 지금 쿠바에도 나오지만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인민들이 먹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살게끔 해주는 거죠. 생산량이 급증해서. 그리고 아마 잘 아시겠지만 향진 기업이라고 하는 즉 농공단지에서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소득이 이렇게 급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농촌에서 엄청난 힘을 준 거죠. 그래서 91년대까지 보면은 등소평이 어떤 공격까지 받냐면은 인민대회당에서 당신 성이 사시냐 자시냐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라 이런 정도까지 공격을 받습니다만 이 농업 생산 그러니까 꼭 도시농업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뭐 쿠바 같은 경우는 도시농업에서 생산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보충을 합니다만 일단은 생산량이 충분해지고 배가 부르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가자 하는 그런 어떤 개혁 개방에 굉장히 큰 모티브를 적용해줘. 그래서 저는 북한도 만약에 개혁 개방을 하면은 현재 북한 내부의 식량 문제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경우 만약에 베트남도 그렇다면 아마 전부 다 사회주의 국가 똑같은 경로를 밟은 것 같은데 농업부터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북한이 농업 부분에 어떤 개혁을 만약에 한다면은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아니면 쿠바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해서 북한에게 제시하고 그다음에 북한과 인접한 저희 경기도나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도에서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여러 가지 지금 안들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식물 공장 관련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기존 농업계의 반발입니다. 경기도 아마 저기 화웅이라고 해가지고 간척지에 굉장히 큰 유리원실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농민단체에서 반대해가지고 그걸 운영을 아마 못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식물 공장이 들어올 경우 기존 농업을 하시는 분들과의 이 마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농촌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제가 2012년도에 충남 논산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뭘 보고 깜짝 놀랐냐면은 마이크 잠깐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방문했던 충남 농장이 그 방울토마토 농장이었는데 10명이서 방울토마토를 생산하는데 10명이 생산한 방울토마토 생산량이 얼마만큼 많다고 거기서 이야기하냐면은 이마트 방울토마토 판매량의 30%를 제공한답니다. 이건 그러니까 생산량의 엄청난 변화와 함께 농촌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농촌에 있는 대부분의 농민들은 이제는 일거리를 다 잃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식물 공장 발전의 발전과 함께 이 농촌의 문제를, 그러니까 농업의 문제가 아닌 농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요즘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은 이제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이제 생산 위주의 농업과 가치 추구형, 가치 지향형 농업을 이제는 명확하게 정말 극단적으로 분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 극단적으로 분리를 해야만 현장에 맞는 명확한 타겟을 목표로 한 명확한 정책이 나오거든요. 어정쩡한 상태에서는 어정쩡한 정책이 나오면은 그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앞으로 저는 식물 공장 중심의 농업이 발전할 것은 의심의지를 가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 중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극단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 개발이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사회적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시농업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에 이제 여기 새로 오신 박사님이 계신데 처음에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서도 이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은퇴자가 쏟아져 나오고 농촌에서도 만약에 이게 기계화 아니면 식물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 양쪽에서 쓸모없는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올 텐데 이걸 과연 어디서 담을 거냐. 농업이라는 소재를 활용해서 담을 방법은 없는지,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 그래서 도시농업 아니면 도시형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 이제는 진짜 정말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온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자 이런 의견을 좀 나눴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식물 공장의 중간 단계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무재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중국에서 이제 많이 활용화됐던 그런 기무재배는 뭐냐면은 양육으로 이게 들어갑니다. 기존 시설에. 그리고 나머지는 LED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태양광을 직접 받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굉장히 조금 들어갑니다. 바로 뭐냐면은 양액하고 모드 하나하고 호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호수를 짝짝 뿌려주는 것. 그 다음에 이게 사람이 가면 안 되니까 시간이 딱딱 되면은 물을 짝짝 뿌려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시설 설치는 이제 그 스트로폰하고 나무 몇 개만 연결하면 됩니다. 사진 경기도 여주에 그 시설이 들어왔었는데 생산량은 거의 획기적으로 이게 기존 시설에 비해서 늘리는 반면에 이 생산비가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뭐였냐면 저는 직접 가서 생산한 걸 먹어봤었는데 수경 재배를 통해서 나온 이런 것들은 습기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유통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무 재배는 공기 중에서 재배가 되기 때문에 품질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간 단계형, 그리고 특히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할 경우 생산량이 많아서 한 가족 중심으로는 안 되고 아파트 한 문에 들어가는 전체가 같이 생산할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는 이 정도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의 어떤 도시농업 형태 이런 것도 좀 발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뭐 시간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정체성 문제, 또 식물 공장과 농촌 관련된 문제, 또 앞으로 오후에 논의가 될 사회적 농업과 연계된 아주 중요한 이슈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태곤 박사님. 네. 예, 김태곤입니다. 오늘 주제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어떻게 확산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금년도 와가지고 이제 공익형 직불제라든가 농정이 공익형을 중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어떻게 확산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공익적 가치 했을 때 어느 지역에서 어느 층이 이제 공익적 가치를 굉장히 이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렇게 볼 때, 그죠? 도시민이 도시지역 내에서 행해지는 농업을 통해 가지고 공익적 가치를 가장 높게 체감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도시농업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도시농업의 흐름, 그동안의 이제 과정을 한번 보면은 거지. 2010년도가 아까 이제 서울시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도시농업의 원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10년이라는 게 이게 이제 어떤 시점이냐 하면은 거죠.
세계 금융위기가 이제 2008년에 발생해가지고 도시 성장이 이렇게 상당히 이제 정체가 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도시 과밀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면은 성장이 정체하고 과밀되고 그 속에서 이제 도시민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런 상황에서 그죠 농업에 대한 체험 이 부분에 대한 갈증이 상당히 이제 높아진 그 결과로서 그죠 도시 농업이 이제 상당히 이제 확산이 되었다.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림부 통계를 보면은 거죠. 2019년도에 도시농업 참가자가 242만 명. 특히 여기는 이제 텃밭 참가자입니다. 보면 텃밭에 주말 텃밭 농원에 참여하는 이제 시민들, 그다음에 학교 텃밭에 참가하는 이제 학생들 합치면은 한 240만 명 정도 그죠. 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1,320헥타 아직까지 그렇게 뭐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만 이제 상당히 이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240만 명이라는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농가 인구가 현재 240만 명이 안 됩니다 보면은 그러면은 그죠 일반 농가 인구를 상회할 정도로 예를 들면 이제 도시농업 참가자가 확산되고 있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또 왜 확산되고 있느냐 이런 걸 조사를 해보면은 거지. 특히 아까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도시농업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행복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는데, 그죠? 어디에서 이제 행복도를 느끼는지 이걸 보면은, 그죠? 이제 도시 농업을 체험하면은 이제 농업 체험이란 게 뭐냐면은, 농업 체험이란 게 이제 그겁니다. 보면 가족 단위로 텃밭에 참가하면서 이제 농작업 체험을 하고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을 해가지고 이제 가족 간에 예를 들면은 이제 조리해서 소비를 합니다. 그럼 그 과정에 농업이 참 재밌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그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 하면은 이제 참가하는 사람들 간의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보면 시민농원이라든가 텃밭농원이라든가 참가자 간의 교류, 그 다음에 이제 참가자와 예를 들면은 이제 다른 농장의 참가자 간의 교류, 그 다음에 이제 도시 텃밭 참가자하고 예를 들면 이제 농촌 지역하고의 교류, 직거래 이런 방향으로 이제 도시 농업이 이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동체 형성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죠? 도시 농업을 매개로 해가지고 농업을 매개로 해가지고 공동체가 형성된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재미를 느낀다. 그게 행복으로 이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죠? 요런 점을 갖다가 도시 농업 평가할 때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시범 발표하신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보면은 이제 개도국에 예를 들면은 이제 큐바의 이제 아바나하고 이제 베트남의 하노이 농업, 예를 들면 이제 서울시 농업 조금 발표하는 내용의 포인트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보면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건 뭐냐면은 주로 이제 텃밭 참가자 이야기들이에요. 보면 이게 우리나라 이제 도시농업법에서 예를 들면 이제 정의하고 있는 쪽에 이제 텃밭인데, 그죠? 텃밭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예를 들면 70만 명이라든가 200헥타가 되게 아마 그런 정도입니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개도국 농업은 뭐냐면은 이제 도시 지역 내에서 예를 들면 행해지는 농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일반 농업하고 마찬가지인데 단지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제 농촌 지역의 농업이 아니고 도시 지역 내부에서 행해지는 농업, 그걸 뭐 도시 농업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는데, 그죠?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도시농업법하고 이제 외국에서 행해지는 도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농업하고 약간의 차이점입니다. 요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도시계획제도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데, 그죠? 우리나라의 이제 도시계획제도라는 게 이제 서울시를 보면은 이제 25구 전부 보면은 이제 핵심적인 과밀 지역이에요. 보면은 배후에 이제 농촌 지역이라는 게 없어요. 보면은. 근데 다른 나라 예를 들면은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제 미국, 심지어 이제 쿠바라든가 베트남도 보면은 거지. 도시의 인구 과밀 지역이 있고 인구 과밀 지역의 배후에 그러니까 농촌 지역을 포괄하는 도시계획 제도, 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도시 지역의 인구 과밀이라는 그런 문제도 해결을 하고 이제 도시민에 대한 농산물 공급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하는 게 이제 다른 나라의 뭐 도시 농업의 특징인데, 그죠?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식물 공장도 예를 들면 이제 도시 지역 내에서 행해지면은 그것도 뭐 도시 농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식물 공장이 반드시 이제 도시 지역 내에 예를 들면 설치되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보면 농촌 지역에서도 이제 식물 공장이 설치가 될 수가 있어요. 보면 그거는 이제 일반 농업이나 마찬가지인데 다신지 뭐 시설형 농업으로서 일반 농업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 뭐 그렇게 해석하면은, 그죠?
오늘 세 사람 발표한 거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서로 이제 연계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그리고 앞으로 이제 소시농업이 발전해가는 방향은 제가 볼 때는 그죠. 공동체 농업을 이렇게 공동체 형성을 중시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그죠. 도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뭐냐 하면은 그죠. 서울시가 현재 하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서울시는 서울시의 특 농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시농촌 교류 쪽으로도 일단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서울농장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예를 들면 이제 사업을 공동으로 이렇게 일으키는 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죠. 그거는 이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서울시에 기본적으로 이제 농지가 부족하니까는 거죠. 배후 농지가 없으니까 배후 농촌이 없으니까는 거죠. 하나의 이제 대안으로서 이제 도시농촌 교류, 직거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그거는 가장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적절한 그런 하나의 방식이다. 잘 선택을 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면 앞으로 도시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도시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다원적 기능 같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뭐 그런 게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양호한 도시 지역 내에서 예를 들면 경관을 형성한다거나 환경 생태계를 보존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이제 농작업 체험을 통해 가지고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킨다거나 만족도를 높인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재해 농업이란 게 이제 도시 과밀 지역에서 재해를 방지하는 그런 어떤 기능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도시 농업이 조금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제 보급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농업의 공익적 가치, 다원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다. 그런 어떻든 일식 같으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시 농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개도국 농업에 대해서 이제 쿠바 농업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소개가 되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쿠바 농업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로컬 푸드라든가 생태계 보존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쿠바의 유기농업이 상당히 이제 기여를 한 면이 있고 반면에 뭐냐 하면은 그죠. 식량 작업률이라든가 식량 안보라든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쿠바 농업이 예를 들면 짝퉁 농업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할 수가 있어 보면 예를 들면 뭐냐 하면은 쿠바 인구가 이제 1100만 명, 하바나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인데 그죠. 채소는 작업이 되는데 곡물 작업률이 우리나라보다 더 떨어져요 보면 농지 면적은 우리 한 3배 정도 되지만은 곡물 작업률, 특히 이제 옥수수 작업률이 한 37%, 밀은 전혀 생산이 안 되고 전량은 이제 외국에서 수입하고 쌀 작업률도 뭐 50% 정도인데 그죠. 이제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뭐 중국에서 예를 들면 수입하고 있는 수입해 가지고 겨우 이렇게 연명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그죠. 식량 안보 차원에서 보면은 쿠바 농업은 우리가 보는 그런 어떻든 이제 유토피아적인 그런 면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죠. 베트남은 조금 다릅니다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쿠바 농업하고 우리가 협력할 가능성 이런 면에서 보면은 거죠. 우리나라 농업이란 게 굉장히 이제 기술 수준이 높다. 예를 들면 이제 생산 기반 농지라든가 수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보면은 거죠. 기술 수준이 높은데 이런 높은 기술 수준을 갖다가 이제 쿠바에 대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쿠바의 농업 생산력을 좀 높여주는 이런 방법도 앞으로 우리가 뭐 선진국 농업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식물 공장과 관련해서는 거죠. 식물 공장이 주목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현재 이제 보급 면에서 보면은 크게 이제 부진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업의 농업 참여를 갖다 제약하고 있어 보면은 식물 공장은 이제 대규모 자본이나 기술이 풍부한 기업들이 참여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제 식물 공장에서 예를 들면 이제 싸게 생산해가지고 보급을 할 수 있는데 그죠. 기업의 참여가 이제 예를 들면 자역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물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가격 조건이 현재 조금 경쟁력에서 떨어져요. 보면 일반 예를 들면 시설농업 제품하고 예를 들면 이제 식물 공장에서 나온 제품하고 보면은 가격 조건이 아까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가격 조건에서 분리해 보면 경쟁에서 뒤진다는 점 하나가 있고 그죠.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소비자들의 평가. 예를 들면 식물 공장에서 나온 농산물이 그죠. 일반 노지라든가 시설원에서 나온 농산물하고 맛의 차이가 없다. 예를 들면 맛이 더 좋다.
예를 들면 이제 거부하는 의식이 낮다. 이런 어떤 이제 소비자들의 의향이 이제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지? 그게 아직까지 우리는 조금 부족하다. 뭐 결과적으로 식물 공장의 보급이 좀 지체가 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예. 예, 시간이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2020년도 이제 올해가 이게 이제 어떤 해나 하면은 거죠. 농정에서 보면은 이제 공익형 농정, 공익형 직불조의 원년에 해당되는 그런 해입니다,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은 이제 농업이 이제 도시민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공익성, 다원적 기능을 충분히 공급을 하고 제공을 하고 있느냐,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농업 쪽에서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예산은 1조 이상이 늘었습니다만 1조 이상이 늘은 그 베이스 위에서 예를 들면 이제 공익성이 1조 원의 공익성이 예를 들면 도시민 국민에게 공급이 되고 있느냐 이런 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상당히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노력하고 조금 정리를 갖고만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오늘 지금 예정된 시간보다 좀 아마 조금 한 5분 정도 지체됐는데 지금 플로어에서 질문 받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오후에 사회적 농업과 또 도시농업과 관련된 세션이 있습니다. 그때 충분한 시간이 되면 질의를 하시고 또 답신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오늘 세 분 발표 좀 아까 연기하기가 쉽지는 않았었는데 방금 전에 김태곤 박사님이 연계를 했습니다마는 저개발국의 도시농업 그리고 최근에 식물공장과 도시농업 그리고 서울시 오늘 세션의 주요 세션인 서울시의 도시농업 정책에 대해서 세 분의 귀한 발표 그리고 세 분의 굉장히 그 의미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까 김태근 박사님이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도시농업 참여자 수가 240만 정확한 통계를 보니까 242만 정도가 되고요. 지금 농가 가구 인구가 지금 222만 정도가 되니까 그걸 좀 능가했죠. 그만큼 사회적 수요가 높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회적 수요가 굉장히 높은 시점에 서울시하고 특히 한국농업경제학회하고 이런 특별 심포지움을 개최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서울시가 지금 도시농업 3.0 그리고 마곡단지의 도시농업공화국 이런 야심찬 그런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학회와도 협력하면 양적인 발전 그리고 질적인 발전을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좋은 그런 이벤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우리 지금 서울시 이번 학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의미 있는 학회에서 첫 번째 행사라죠. 이번에 서울시와 이런 행사가. 그래서 아무튼 이런 행사가 올해 끝이지 말고 내년, 내후년 지속적으로 서울시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도시농업, 또 서울시의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발표하신 발표자 세 분, 그리고 토론자 세 분께 큰 박수를 드리면서 오늘 세션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